로또 당첨이 확정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3억이라는 숫자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내 계좌로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린 시절부터 늘 빠듯하게 살아왔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동생이었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동생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인 내가 동생을 챙겨야 했지만 사실 나 자신을 건사하기에도 버거웠던 세월이었다. 동생은 학업을 일찍 포기했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도 했다가 이혼했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배달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척 아팠다. 형으로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늘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으면서 나는 계속 동생 생각을 했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올 금액은 약 15억 원이었다. 처음 발표된 당첨금 23억에서 세금으로 약 8억이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15억도 내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 동생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다. 동생에게 절반을 주기로. 7억 5천만 원이면 동생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빚을 갚고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으로서 이제라도 동생에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떨리는 마음을 잊을 수 없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과 동생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동생의 숨소리와 긴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동생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났고 내가 진심이라고 거듭 말하자 비로소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동생이 기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이제 우리 형제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둘러 은행으로 갔다. 당첨금이 정식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동생 계좌로 7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떨림, 그리고 송금 완료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 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나는 곧바로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고 동생의 답장을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감사의 답장 대신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내가 농담하는 거냐고 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7억 5천을 보냈다고 말하자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동생은 내가 어제 절반을 준다고 했으며 23억의 절반이면 11억 5천이지 7억 5천이 어떻게 절반이냐고 따졌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받은 게 세금 떼고 15억이고 그 절반이 7억 5천이라고 설명했지만 동생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세금은 내가 내는 것이고 당첨금이 23억이면 그 절반인 11억 5천을 동생에게 주고 나는 3억 5천을 가지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세금은 당첨자가 내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억인데 왜 내가 3억만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생에게 11억 5천을 주면 나는 당첨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었다. 전화 너머로 동생의 분노가 느껴졌다. 동생은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했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절반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받은 돈의 절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동생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동생에게는 당첨금 23억이라는 숫자만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그 절반인 11억 5천만 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든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든 그건 동생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동생은 단지 23억의 절반이라는 숫자만을 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현실감이 없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동생에게 선뜻 주기로 결심했던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
동생의 감사는커녕 분노와 비난만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내가 받은 돈의 절반을 준다고 했고 그것을 정확히 지켰다. 하지만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동생에게는 내가 약속을 어긴 사기꾼이었고 세금을 핑계로 동생의 몫을 가로챈 배신자였다. 며칠 동안 동생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문자 메시지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형제를 속이는 인간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등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나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세금은 법적으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15억이며 그 절반인 7억 5천을 준 것은 완벽하게 공정한 분배라고. 하지만 동생은 듣지 않았다. 동생은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형이 절반을 준다고 했으면 당첨금의 절반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당첨의 순간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동생과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급기야 동생은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하기 시작했다. 삼촌과 고모에게 내가 동생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일부 친척들은 동생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형이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동생을 더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돌았다. 어떤 친척은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조금 더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기도 했다. 형제간의 정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7억 5천도 큰 돈인데 몇 억 더 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동생의 요구대로 11억 5천을 준다면 그것은 동생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첨자였고 세금을 낸 것도 나였다. 내가 받은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정확히 지켰다. 여기서 더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동생의 논리대로라면 나는 당첨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로또에 당첨되어 기뻐해야 할 시간에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동생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변호사에게까지 상담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내가 받은 돈의 절반을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세금은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세 문제까지 고려하면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동생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동생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다.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구두 약속이라도 계약은 계약이고 내가 절반을 준다고 명확히 말했으니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동생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형제 간의 금전 분쟁이 법정까지 가는 상황.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친척들 중 일부는 아예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 가족 모임을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동생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준 것이 감사는커녕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예전 사진첩을 꺼내보게 되었다.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동생의 손을 잡고 있던 내 모습, 중학생 때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사진, 부모님 제사상 앞에서 함께 절하던 모습. 사진 속에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는 형제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우리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 돈이 없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실은 우리 사이에 이미 금이 가 있었던 건 아닐까? 동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평생 어렵게 살아온 동생에게 23억이라는 당첨금 발표는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까? 형이 절반을 준다고 했을 때 동생의 머릿속에는 1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그려졌을 것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인생을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돈은 7억 5천만 원. 물론 이것도 거금이지만 동생이 기대했던 금액과는 4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그 실망감과 배신감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금은 당첨자의 몫이다. 이것은 법이 정한 것이고 사회적 합의이며 상식이다. 만약 동생의 주장대로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나는 당첨자임에도 불구하고 3억 5천만 원만을 갖게 된다. 동생은 11억 5천만 원을 갖고 이것이 공정한가? 더군다나 로또를 산 것도 나고 번호를 선택한 것도 나였다. 동생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생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한 것은 순수한 형제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몇 달이 지났다. 동생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동생의 마지막 문자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나를 형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형제가 유일한 혈육이 이렇게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은 내게 재산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다.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다. 동생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7억 5천만 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돈이 개입된 관계의 균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일로 배웠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여전히 15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동생에게 준 7억 5천을 제외하면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돈으로 집을 샀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동생 생각이 났고 무엇을 하든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새로 산 집에서 지낼 때도 항상 한편으로는 동생과의 관계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끔 동생에게 다시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추가로 몇 억을 더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여기서 더 양보하면 동생의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동생이 평생 형을 호구로 생각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더 양보해야 하는가?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원칙? 그 단어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다. 원칙을 지킨 대가로 나는 동생을 잃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 증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옳았지만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동생 없는 명절, 동생 없는 가족 사진, 동생 없는 미래.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밤늦게 술을 마시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동생에게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당첨 사실 자체를 숨겼을까? 아니면 절반을 준다는 말 대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을까? 7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처음부터 말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소용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다. 동생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봤다. 형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 짧은 문장. 그 아래에는 읽지 않은 내 메시지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설명하려 했던 메시지들, 화해를 청하려 했던 메시지들. 모두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동생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동생에게 나는 이미 배신자였고 거짓말쟁이였으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동생의 소식을 들었다. 동생이 받은 7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작은 음식점을 열었고 나름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돈이라도 동생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다. 동생은 내가 준 7억 5천만 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4억 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동생의 음식점 앞을 지나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멀리서라도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지.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동생이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분노일까? 무관심일까? 아니면 아직도 배신감일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동생이라는 빈자리. 로또 당첨으로 얻은 돈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지 못했다. 형제라는 관계,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혈육이라는 유대감. 그 모든 것이 돈이라는 숫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동생의 요구대로 11억 5천만 원을 줬다면 어땠을까? 나는 3억 5천만 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동생은 11억 5천만 원을 가졌을 것이다.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분배였지만 적어도 형제 관계는 유지되었을지도 모른다. 3억 5천만 원도 내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도 집을 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평생 동생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답은 없었다. 어떤 선택을 했어도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로또 당첨이라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은 행복만이 아니었다. 갈등, 배신감, 상실감, 고립감. 이 모든 것들이 돈과 함께 내 삶에 들어왔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로또 당첨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동생을 생각했던 그 순간. 동생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 그때 나는 순수했다. 형으로서 동생을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계산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다. 그저 동생이 나처럼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은 오해와 다른 해석 속에서 일그러졌고 결국 우리 형제를 영원히 갈라놓았다. 이제 나는 안다. 돈은 때로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만든다. 동생의 그런 면을 나는 몰랐던 걸까? 아니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 나 또한 변한 것은 아닐까? 원칙을 고집하며 동생과의 관계를 포기한 나 자신도 어쩌면 돈에 의해 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그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15억 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내 계좌에 있다. 아니, 이제는 7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함께 기뻐할 동생이 없고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면?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잃어버린 관계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재산이었지만 동시에 가져간 것은 형제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쪽이 더 소중했는지 알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고 나는 이 후회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